요즘 날씨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전국에서 동시에 터지는 산불,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기온, 그리고 치솟는 식료품 가격까지. 이 모든 게 기후 위기에서 비롯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기후 위기의 현재와 기후 위기를 공생적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최유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진경 선생과 지구의 철학을 함께 쓴 최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세계에서 기후 위기가 어떻게 현실화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2015년 그 파리 협약이 제시했던 산업화 이전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한계가 1.5도였는데요. 그것을 이미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상승 한계를 정한 이유는 그 정도의 상승 한계 폭 내에서는 그래도 힘들지만 어느 정도는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견딜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후 급변에 취약한 국가들의 주민은 1.5도는 생존이다라는 구호를 씁니다. 사실 이런 기후변화, 폭염 같은 경우에는 10년 주기로 반복되곤 했는데요. 그렇지만 1.5도 한계를 넘어가 버리면 이런 주기가 대단히 짧아집니다. 평균 온도가 1.5도 상승하면 폭염이 4배 증가하고 폭우가 1.5배 증가하고 가뭄이 2배 증가하고 평균 해수면 상승이 최고 3m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도 엄청난 결과인데 지금은 이것이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최소치이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온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 삶 전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지요. 사는 곳의 기후가 아주 급변하게 되면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가 없게 되죠. 사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냉난방이 조절되는 실내에서 대부분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에 둔감하죠. 우리는 기후격변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간접적인 형태로밖에 못 느낍니다. 가령 폭등하는 전기료, 점점 비싸지는 식료품값 이런 것들이지요. 그것을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로 생각하지 기후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령 지난 봄에 산불로 농촌에는 집과 농기구가 다 타버렸죠. 그때 무엇이 같이 타버렸냐면 벌집들이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벌들이 폐사를 했고 그렇게 벌들이 폐사하면 이제 농사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기후가 우리 삶 전반에 미치지 않는 영향은 하나도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 철학적 관점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기후위기를 겪는 순서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장마철을 생각을 해봐도 어느 정도 안정된 거주지에서 사는 분들은 장마철이 와도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취약한 거주지에서 사는 분들이 영향을 받죠. 기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엄청난 탄소를 태워 사는 삶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탄소를 배출하는 것도 아닙니다. 최상위 1%의 부유층이 배출하는 그 탄소 양이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배출하는 양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상위 10%가 전 세계 온실가스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을 배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일, 그것은 꼭 필요한 일이지만 당장 실현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삶의 형태와 산업의 형태, 모든 것이 완전히 재편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삶의 조건이 붕괴되는 지경에 놓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돌보는 것,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공동체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공동체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돌봄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들의 협력이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그게 이제 대단히 불안정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 불안정성은 안정성이 생각하지도 못한 삶의 기회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살아나가야 하는 자들이 예민하게 그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지요. 인간이 아니라 이제 다른 생물들의 예를 들어보면요. 곰팡이는 광합성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나무 뿌리에서 탄수화물을 제공받고 소나무에게는 미네랄이나 다른 영양분을 공급하게 되죠. 그래서 곰팡이가 얼마나 열심히 자신의 파트너인 소나무에게 도움을 제공하냐 하면 소나무에게 필요한 미네랄을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바위에게까지 균사를 뻗쳐서 거기에서 미네랄을 추출하고 물도 추출하고 그렇게 해서 소나무에게 줍니다. 이렇게 생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각자 도생이 아니고 협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절을 점점 겪게 될 텐데
각자 도생이 아니라 협력적인 생존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한마디나 제언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기후위기는 한꺼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장기 시간에 대한 감각이 중요합니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세계기상기구와 유엔 환경계획이 1988년에 공동 설립한 국제기구 IPCC는 산업화 이전을 기준으로 온도 상승률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단기간에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산업화는 19세기 말에 시작되었지만 기후변화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를 시작한 지점은 1945년입니다. 20세기 중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누적적인 결과가 기후위기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나운 날씨를 기본 조건으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세대는 그러니까 산업화 세대이죠. 우리 세대는 다음 세대들의 거주적 합성 그것을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거주적 합성이란 뭐냐면 우리가 잘 살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자신들의 거주적 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보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번영을 위해서 연대하고 싸우고 서로를 돌보고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력과 연대의 연결망을 재구축하는 것, 그래서 진보가 아닌 다른 번영,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도우고 서로 삶을 보살피면서 번성해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자 도생을 디폴트로 여기는 그런 기존의 강구한 관념을 허물고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어쩌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최유미 선생님과 함께 기후위기의 현실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후 문제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일상에 닥친 현실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서로 조금 더 연결되고 돌보며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이달의 집이었습니다.